자, 여러분, 육모 앞두고 긴장 많이 되시죠? 저도 재수 때 생각해보면 육모 앞두고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재수생이면 뭐 재수생 나름대로 1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해오던 걸 딱 진짜 평가원 시험, 첫 번째 평가원 시험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이제 현역 입장에서는 육모 성적 가지고 수시 전략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야 되고, 정시 파이터면 자기가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해온 거에 대한 딱 정말 심판대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걸 바탕으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육모 때 내가 정말 최상의 퍼포먼스로 점수를 받아야 내가 정말 맥스로 찍었을 때 한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고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잘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육모 때 어영부영하게 그냥 대충 치고 육모도 다른 시험들처럼 쳐버리면 뭐 수능 때는 다르겠지 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하면서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육모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총 11가지를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계속 쳐냈는데도 한 11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지를 보면서 뭔가 시험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뒷부분에는 시험 외적으로도 여러분이 시험 전날에 생활 패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부터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뻔한 말은 안 하려고 했으니까요. 조금 시간 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분명 이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사실 3, 4등급들이 가장 부족한 덕목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소재가 생소하거나 어려울 때 쫄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거의 100이면 100 다 허둥지둥해. 바로 작년 육모 보면 폴리에틸렌 지문, 이런 지문에서 뭐 플라스틱 코스, 고분자 화합물, 중합, 뭐 거대 분자, 공유결합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문과 애들은 당연히 이런 거 보자마자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확 생기고, 이 지문을 읽는 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소하니까 그냥 다 외워버리려고 하는 태도. 그래, 공유결합, 그 거대 분자, 고분자 화합물,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패닉이 걸리고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생소한 소재들 같은 경우에 배경 지식을 알면 당연히 베스트인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고난도 문제를 틀리도록 절대 만들지 않아요. 작년 육모에서 정답률이 24% 나온 게 이 9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9번 문제가 1번이 정답이었는데 핵심은 이거였어. 사슬이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지문을 읽어보면 사슬의 양쪽 끝부분, 즉 하나의 사슬의 양쪽 끝부분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여기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슬이 만나서 한쪽 끝에서, 각각의 한쪽 끝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쪽이냐 한쪽이냐, 사슬이 하나냐 두 개냐, 이것만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소재 자체가 생소하고 뭔가 빡셀 것 같으니까 이해를 얕게 하기 시작하고 겉핥기식으로 빨리 읽고 문제에서 비비려는 그런 자기의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깊이 있게 제대로 이미지를 안 떠올리고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단순히 그냥 사슬이 몇 개냐 묻는 문제에서도 다 틀렸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은근히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물론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애가 마음만 이렇게 딱 먹었다고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결국에 뭐 이렇게 생소해 보이는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 생소한 단어나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글의 흐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미지 100%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떠올리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정답률 20% 30%짜리도 맞힐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내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체득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시험장에서도 발휘가 되고, 결국에 이게 주제만 생소하지 결국에는 이해하면 어느 정도 다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예 생판 모르는 소재의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맞힐 자신 있어. 수능 국어의 한정에서는. 왜냐면 결국에 그런 단어들에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이, 결국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결국에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얘가 뭐 쪼개진다는 거야, 붙여진다는 거야, 어떻게 발전돼 간다는 거야, 또 다른 애랑 어떤 관련이 있는다는 거야, 이런 것들만 좀 파악을 해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단어 같은 거는 기억 안 나면 가가지고 서칭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모 때 분명 생소한 소재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주제의 지문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을 때 그것 자체로 절대 쫄면 안 돼.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출분석 쫙 해오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의 뭔가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 중에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없잖아요. 실제로 국어에서 그걸 안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아는 지문 나오고 생소하지 않은 소재의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잘 익히는 건 맞지.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내가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지문들이 있으면 그 지문들과 관련된 배경 지식 검색해보고 단어 찾고 하면서 그 지문, 예를 들어 생명지문이 내가 약해, 그럼 DNA 검색해보고 뭐 혈소판이 뭔지, 아니면 뭐 항원, 항체는 뭔지, 병원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면서 그 제재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나가는 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평태 생소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AI나 블록체인 이런 거는 뭐 언제 나와도 항상 생소하잖아.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 풀 때도 너무 쫄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쫄지 않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점수가 바뀌어요. 국어는 그 당시에 누가 얼마나 더 침착하게 텍스트를 바라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소재가 나와도 결국에는 그것 자체를 물어보지 않는다. 결국엔 그것 간의 관계나 얘가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쫄 필요가 없다 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육모 전까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기초적인 단어 같은 거 있잖아. 뭐 법지문이라고 하면 매도자, 매수자, 그 다음 뭐 민법, 사법, 형법, 그 다음에 뭐 피해자, 아니면 뭐 피고인, 이런 기초적인 단어들, 기출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색해서 다 알고 있어야지. 알겠죠? 그런 건 기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고분자 화합물, 뭐 폴리에틸렌, 에틸렌 중합, 과산화물 게시제, 이런 단어들이 쏟아졌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태도를 좀 기르기 좋은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것도 보면 일단 뭐 이과든 문과든 생소할 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 뭐 진균, 지질, 캡시드, 피막, 포자, 이게 첫 문단부터 와다다 쏟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지문 풀 때도 되게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 근데 결국에 이런 단어들 가지고 장난질 하려는 게 아니라 얘네가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그냥 사실 뭐 A, B, C로 봐도 돼. 물론 내가 배경 지식이 있어서 뭐 진균이 어떤 애고 지질이 뭐고 캡시드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 풀긴 수월하겠지만, 그걸 몰랐다고 해서 이 소재들을 처음 봤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연 설명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부연 설명이 뭐냐, 말 그대로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A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 이때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가 부연 설명인 거야. 근데 어려운 질문에서는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냥 A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국어를 못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많이 갈리거든요. A다 했을 때 그래 A구나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랑, A다 했을 때 왜 A지? 라고 한번 씹고 넘어가는 애들이랑은 국어 성적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A다라고 했을 때 왜 A지? 라고 의문을 품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내가 아까 전에 봤던 A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다? 그래 하고 넘어가면 그 문장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라는 게 내가 질문을 품고 의문을 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머릿속에 확 강하게 각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가 왜 A지? 그래서 A구나 라고 스스로 납득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A지라고 의문만 품어주면 문제 갔을 때 문제 푸는 데는 다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험장에서 이 부연 설명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을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해. 이걸 느끼는 게. 이것도 예시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6평에 A어 지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A어 지문에서 이 A 섹터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문이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 부분.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런지가 빠져있어. 그리고 이 A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냥 쭉쭉쭉 주장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야. 부연 설명을 친절하게 달아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여기서도 부연 설명이 많이 삭제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잃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글을 잘 이해하면서 읽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냥 그래 하면서 막 지나가. 후루룩. 그래서 뭐 이런 문장,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런 문장들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지문에서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은 뭐 판단적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비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뭐 바꿔서 냈어.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렇지? 답은 내가 못 내리더라도 왜 그렇지? 이런 이유 때문인가? 저런 이유 때문인가?
멈춰서 시간을 들여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애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선지를 지워내거나 정답으로 고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갈 때 부연 설명을 안 붙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선택지 가서 서치하러 가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 이 문장들을 안 곱씹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일단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감이 잘 안 잡혀. 그럼 처음부터 또 쭉 다시 읽겠죠? 그러면서 시간 흘러가고 찾았다고 한들 내가 지문을 읽는 당시,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을 때 이 지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 끝까지 다 읽고 선지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거 하나 판단하려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도 꼬이고 이해도 쉽게 잘 안 되고 시간 배로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1등급을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부연 설명이 삭제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삭제되어 있네? 멈추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멈추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거를 정말 자유자재로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하는 건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그냥 넘어가. 두 번째. 인지했어? 생각을 안 해.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 한 5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해. 그냥 달려버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감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게 부연 설명을 붙일 수 있는데 못 붙이는 문장인지 아니면 부연 설명을 이건 진짜 절대 못 붙인다 하는 문장인지도 글을 많이 읽다 보면 감이 잡히거든요. 무슨 차이냐? 부연 설명을 붙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붙인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은 가장 위험한 문장이야. 그 문장은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해야 돼.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진득하게 보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쓰든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맥락을 잡고 다시 내려오든가 어떻게든 발악해서 풀어야 돼. 왜냐면 그건 무조건 선지에서 더 깊숙하게 물어보거든. 근데 두 번째, 부연 설명을 못 붙였는데 이거는 솔직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붙여. 이런 문장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해. 왜냐면 그냥 밑줄 그어놓고 넘어가면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런 부연 설명 삭제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도 알아. 이거 부연 설명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 정보로 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거의 똑같은 말로 선지를 구성한다는 말이야. 그럼 그냥 그 문제 풀 때는 내가 아까 밑줄 쳐놓았던 거 이거 그거였는데 하고 가가지고 확인만 해가지고 풀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공칭 전압은 1.7V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1.7이라는 게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그냥 딱 어디인가에서 규정해가지고 딱 내놓은 단순 수치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맥락상 내가 이래서 1.7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툭 던져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안 외워질 것 같으면 부연 설명이 안 만들어지면 그냥 밑줄 긋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선지에서도 왜 1.7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1.7 맞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공칭 전압은 A 조건일 때만 1.7V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무조건 내가 부연 설명을 붙이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에 가까워. 왜 A 조건이 붙여질 때만 그런 거지? 분명 이런 느낌이면 윈 맥락에서 그 이유를 붙일 수 있도록 정보를 어느 정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야 돼. 그래서 제가 국정원 기밀문서나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 부연 설명 붙였어야 됐다.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계속 사고의 흐름을 탕탕 찝어주고 있는 거야, 해설에서. 그래서 이 연습만 진짜 제대로 되면 그냥 읽는 양만 쫙 늘려줬을 때 금방 성적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망하는 이유가 이게 안 돼서 그래. 아까 전에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쫄고 다급하니까 부연 설명 붙일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읽어.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도 안 들어오고 선지로 갔을 때 어려운 지문일수록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이걸 진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작년 6평만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PCR 지문 2022학년도 6평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예비시행 충전지 지문 이런 것도 다 읽어보잖아요. 이 지문 한번 읽어봐봐. 이 지문 읽어보면 부연 설명들이 안 만들어지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건지 연습하기 너무 좋단 말이야. 안 만들어졌을 때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 이건 밑줄 긋고. 근데 문제를 가보면 절대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연 설명이 삭제된 문장은 문제 잘 물어보지 않아. 그냥 단순 정보로 주지 엄청 막 고차원적으로 사고하게 해서 풀도록 만들지 않아요, 문제에서. 왜냐면 출제자도 이거는 고3 수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감을 잡아야 돼. 6평 때도 지문을 읽다가 이거는 부연 설명이 안 만들어지네 인식하고 체크하고 문제에서도 이거는 그냥 단순 정보여서 부연 설명 붙일 수가 아예 없는 단순 정보여서 그냥 이것도 가볍게 물어봤네. 또는 이거는 맥락상 무조건 부연 설명 붙였어야 되는 문장인데 확실히 이거 고차원적으로 물어보고 있네 선지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6편에서 느껴야 돼. 그래야지 결국에 이 범석가 말한 대로 부연 설명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글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진다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느끼고
그리고 이때 느껴야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방향성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더 잘 이해해서 부연 설명을 잘 붙이고 정보를 잘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다음 단계의 고민으로 넘어가게 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6편 끝나고 어떻게 되냐? 뭔가 이해가 안 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가? 이해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뭔가 구조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 어떤 스킬을 배워야 되나? 아니면 EBS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배경식을 늘려야 되나? 방향이 계속 이상한 데로 솟아나가. 이걸 못 느끼면.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학생들한테 6평에서는 무조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국정원에서 말해준 대로 출제 포인트, 부연 설명 삭제나 뭐 이런 출제 포인트들에서 문제가 생성되고 거기에서 정답률 낮은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가 결정된다는 걸 납득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9월 수능까지 흔들림 없이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을 하면서 안정적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번 부연 설명을 붙여야 하는 곳이란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인식했다면 붙여보려고 최소 5초 정도 고민. 세 번째, 도저히 안 붙여진다. 그러면 밑줄. 근데 이거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 없음. 너가 만약에 독해력이 충분하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해왔으면 부연 설명이 안 붙여지는 문장은 실제로 그냥 그것 자체로 아예 부연 설명이 불가능한 문장일 수 있어. 그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데 그런 문장을 문제로 갔을 때 문장만 보고 비벼도 풀 수 있는 단순 정보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원 글이 정말로 어떤 원칙 하에 쓰이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래야 이 원칙을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보고 잘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지는데, 이 다음 공부부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평가원 글이 어떻게 쓰이는 거지? 라는 1차적인 고민에서 방황을 하다가 9월 수능을 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진짜 국어 성적이 높은 애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반드시 천천히 읽는다. 이게 뻔한 말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하수인 거야. 이게 사실 수능 국어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천천히 읽어야 부연 설명 붙여야 될 부분도 보이고 쫄지 않고 이게 다 가능해. 근데 천천히 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시작 했을 때 일부러 눈의 속도를 막 느리게 하고 일부러 마음속으로 여러 번 더 곱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시험이에요. 시험. 정해진 시간 내에 최고점을 받아내야 된다고. 그런데도 왜 성적이 높은 애들이 천천히 읽으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느리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읽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천천히 읽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이 품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해를 100% 했다는 거 어떻게 아냐? 내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내가 이해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정도로 나는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간 건 이해한 게 아니네 라는 걸 계속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아예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도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은 뭐 제대로 이해가 되네, 이런 식의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없이 바로 새로운 지문에서 그런 걸 느끼려고 하면 옆에서 내가 여러분 시험 보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거 이해 너 100% 하려면 이런 것들 체크했어야 돼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 기출문서 만들어 준 거잖아.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주요 지문 모든 거에다가 다 한 문장씩 해설 써줬잖아. 그거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해설 보니까 여기까지 봤어야 됐네, 이거 내가 놓쳤네, 감을 계속 잡아 나가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지문도 그렇게 읽어야 돼. 읽을 때도 이게 1등급들이 말하는 천천히 읽는다의 뜻이야. 근데 3, 4등급 애들 중에서는 천천히 읽는다를 말 그대로 나무늘보처럼 반드시 천천히 읽는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걸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읽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멈추고 시간을 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몰입을 위해서 대화한다. 자, 제가 국정원에서도 글을 대화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로 제가 뭘 말했었냐면 그래야지 몰입이 가능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에 적혀져 있는 정보를 그래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몰입도 안 돼. 몰입이 안 되니까 시험장에서 계속 겉핥기식 독해만 하는 거야. 근데 겉핥기식 독해만 하면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교수님이 나한테 정말 고3이 이해해야 되는 미친 소재가 있다,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야 하면서 그거를
밤낮으로 고민해가지고 퇴고하고 뭐 10번 20번 고쳤으면서 가지고 온, 너와 대화하려고 가지고 온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그러면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아 그렇군요 교수님, 아 요런 내용이 있었군요, 아 이건 이래서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읽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몰입이 되고, 그렇게 읽지 않는 거에 비해서 문장이 머릿속에 기억날 확률도 높아지고 선택지 맞출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한 가지 팁을 더 주면, 문학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문학은 대화라기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같이 가지고 가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작년 6평에 나왔던 그 우부가라는 고전 시간데, 예를 들어 이거 읽으면서 저 건너 꽁세원이라는 놈은 팔자를 원망한다, 지아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이런 걸 읽으면서 얘가 지금 돈이 자기 아빠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었는데 사람들한테 안 베풀었다는 거잖아. 아 싸가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 누가 듣는 거 아니니까 스스로 내 일상적인 반응들을 동원해서 구절들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작품이 재밌어져. 몰입도 되고. 우리가 뭔가 TV 프로그램 보거나 아니면 뭐 연애 프로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옆에 친구랑 막 얘기하면서 야 쟤 진짜 미친 것 같다, 저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보면 더 재밌어지고 더 몰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스스로 내가 읽으면서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이런 상황과 관련된 나의 경험도 떠올려 보면서 아 진짜 저건 좀 안 됐다, 아 저건 진짜 좀 힘들었겠다, 야 저건 좀 아니다, 이런 식의 감정적 반응을 같이 가지고 가졌을 때 문학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제가 문학에서 계속 말하는 게, 결국에 이 화자 또는 이 소설 속 주인공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 세계를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읽어주면 공감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항상 독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하고, 또는 어떤 충격적인 문장이나 구절을 봤을 때는 아 근데 이건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하는 듯이 반응을 섞어주라는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배경, 대사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이 내가 있을 텐데, 그 감정적 반응을 극대화해서 스스로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읽어주라는 거죠. 그래야 몰입이 되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은근 중요해. 왜냐면 이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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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읽게 돼요. 근데 계속 내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 대화를 해주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몰입해서 빠르게 읽어내려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즘에 문학이 좀 난도가 높잖아요. 완전 옛날 기출들이랑 비교하면 문학 선지의 뭔가 엄밀성이나 판단의 애매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문학 지문 풀 때 제가 여러분들 이번 6평 때 명심하라고 조언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선지를 틀릴 수 있는 부분마다 끊어서 보길 권하고 싶어요. 이게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학 문제인데 정답률이 화작 기준으로 한 35%인가? 그 정도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고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4번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 부분은 쉬워서 그냥 오케이 판단을 했는데, 나 부분에서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이 맞는지, 그리고 그거를 야인생애로 표현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게 맞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읽고 겸양의 태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꽂혀서 겸양의 태도를 판단한다고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사실 1번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 이 부분에 오히려 집중해가지고 판단했으면 오히려 답이 쉽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보기에서 화한구곡이라는, 즉 나시는 이 양반인 선비가 자연에서 자족감도 드러내는 시기도 하면서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를 드러낸 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보면서 자연 아름다워 좋아 라고 하는 건 맞지만, 보기 정보에 따르면 얘가 지금 그 자연을 정말 행복해해서 거기에 있는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출사하지 못했으니까 향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내면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랑스러움이라는 단어가 탁 걸리는 거지. 여기를 또 메인 판단 기준으로 잡고 보면. 근데 겸양의 태도라는 단어를 보고 판단을 해보면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해. 왜냐면 야인생애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양반이 자신을 야인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겸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하면서 계속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점을 조금만 다른 부분으로 옮겨주면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했던
선지라는 거죠. 근데 문학 선지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선지뿐만 아니라 문학은 선지를 계속 나눠서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답이 될 수 없는지를 정확히 골라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제 지금 말을 듣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선지를 굉장히 꼼꼼히 봐야 돼. 이 부분은 답이 되나? 이 부분은? 가는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나는 되는데 다는 안 되나? 정말 꼼꼼히 판단해야 돼. 그냥 단순히 이 부분 틀렸어.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 선지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오답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고 그거를 속아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학 선지를 보고 뭔가 하나에 탁 꽂혀서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슬쩍 읽고 어느 부분이 오답이 될 수 있는지를 체킹을 해놔.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진득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 하나씩.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건 그대로 처리를 하되, 처음 읽었을 때 뭔 말이지? 하는 것들은 멈추고 특정 단어에 꽂히지 않도록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슬래시로 끊어. 저는 그러고 하나씩 보고 빠르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맨날 물어보는 게 풀이 순서. 근데 저는 맨날 대답하는 게 네가 잘하는 것부터 풀어라. 왜냐, 잘하는 것부터 풀어야지 점수를 최대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야지. 근데 보통 내가 잘하는 건 쉬운 유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선택 만만하잖아. 특히 화작은 이 틀리면 말이 안 돼. 화작 1등급 중에서 화작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없어요. 화작은 매일 꾸준히 한 세트씩 풀어주면서 감 유지하고, 그 다음에 꼼꼼히 읽는 것만 좀 주의하고, 그래서 좀 쉬운 선택부터 먼저 풀어. 그 다음에 독서 3개도 가나가 뭐 제일 어렵다고 치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쉽잖아. 2개 중에 소재 내가 더 익숙한 거 골라서 풀어. 문학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이 쉬울 거란 말이죠.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그럼 얘네부터 풀어. 성적대가 낮을 때는 독서, 문학 이렇게 뭉탱이로 푸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자신 있는 파트별로 쏙쏙쏙쏙 푼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거 차례대로 쭉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성적이 좀 오른 다음부터는 그렇게 푸는 게 좀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대부분의 유형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난 독서 먼저 풀래? 문학 먼저 풀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성적대가 좀 낮다라고 하면 그게 최적의 점수 내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 독서부터 먼저 풀자라고 했을 때도 독서 3개의 난이도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건 그냥 남기고 문학 쉬운 거 몇 개 건진 다음에 와가지고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고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있는 관동별곡이나 뭐 상춘곡, 뭐 삼인곡, 만흥 이런 것들 전문 두고 한국어 해설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체크해서 달달 외우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여러 번 보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반복하면 돼. 영어 단어 외우기야 솔직히. 그리고 나오는 내면 세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고요. 꼬으려면 선지나 보기에서 뭔가 조건을 줘가지고 꼬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작품 독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된다고요. 고전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인물들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수능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정신 산란하게 그렇게 내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한들 시간 좀 들이면 되는 거고. 근데 또 거기에 시간 많이 들이게 해놨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시간 세이브 할 수 있게 평가원이 지문 배치를 알아서 다 해줘요. 이게 시험지를 많이 풀다 보면 그게 느껴져. 그래서 아무튼 풀이선선 말했고, 그 다음에 7번. 자, 6평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연계를 못 느껴도 풀이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걸 이때 느껴야 돼.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때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다가왔을 때 그때 연계가 수능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망상에 빠져서 독해를 올리는 공부,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연습 안 하고 그때 또 달달 외우는 1차원적인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감이 확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EBS 하나도 안 봤어, 근데 6편 풀었어, 뭐 틀린 문제가 있어, 정말 이게 EBS 지문을 보면 더 맞출 확률이 높았던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해봐. 남이 판단해주는 거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틀린 게 근본적인 능력치 자체의 부족이냐, 아니면 이 EBS라는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냐, EBS라는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것이냐. 그러면 내가 EBS에 있는 대목도 직접 스스로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볼 때도 이거를 얼마나 내가 들여다 봤어야지 이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 5번은 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문이 한 100개니까 100개를 5번 500번. 그러면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보다도 많이 본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메타인지를 하고 학습 방향을 제대로 짜려면 여러분들이 시험 중이든 시험이 끝나고든 요건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고3 때는 저는 이걸 안 했어요. 6평 때. 그래가지고 고3 때 이제 수능 칠 때 돼서 그게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환상을 가지고
연계에 엄청나게 목을 맸어요. 연계가 물론 도움이 안 되진 않지. 내가 봤던 작품 또 나오면 당연히 도움 되지. 근데 그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목을 매게 되니까 기본적인 것들, 내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해왔던 글읽기 방식들을 제대로 연습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1차원적 공부에 매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 그래서 연계를 못 느껴도 풀이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6평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8번 태도는 포스트잇의 정리. 이게 은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어 풀 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옳은 거를 옳지 않은 걸로 봤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너무 3-4번 읽어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내가 독서지문 읽을 때 마지막 문단에서 뭔가 계속 힘을 빼고 읽어서 이 마지막 문단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실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칠 때마다 급해가지고 첫 문장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갔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근데 그것들을 포스트잇 한 장에 한 5개 정도,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 어차피 시험 쳐도 5개 정도만 딱 핵심적인 것만 딱 적어서 시험 보기 전에 한 8시 20분쯤에 딱 보고 들어가는 걸로 하세요. 사실 이건 수학, 영어, 사탐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5를 골라서 포스트잇에 적고 그거를 시험 직전에 보는 거예요. 사실 시험 직전에 본 실수는 그 시험에서 똑같이 실수할 확률이 매우 적어. 정말 수능인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세요. 자, 그리고 9번. 이것도 약간 국어적인 팁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한번 문제를 읽었어? 모르겠어. 다시 한 번 더 읽었어? 모르겠어. 그때는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런 세트가 있어. 28번부터 31번까지 풀라는 이 세트가 있어. 근데 딱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었어. 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다가 3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풀려고 하는데 31번 풀었더니 답이 안 보여. 답이 2번, 3번 중에 딱 겹쳐지고 1, 4, 5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한 번 더 읽었어. 잘 안 보여. 그러면 3번 읽지 마세요. 이게 은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지금처럼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야, 31번. 그러면 저는 다음 지문을 그냥 풀어요. 다음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트 가기 전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봐. 좀 리프레시 된 상태에서. 기억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 다 나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읽었으면 다시 돌아와도 기억이 나. 그리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면 내가 매몰되어 있던 그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포인트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또 문제를 맞히는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세트 풀었어. 이거 여기 지금 32, 34 세트 풀었어. 그러고 다시 왔는데도 안 보여. 그러면 얘는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 나머지 문제 다 풀어. 다 풀고 나중에 OM할 때 그냥 찍어. 생각하지 말고 찍는 게 오히려 정답률이 더 높아요. 진짜로. 왜냐면 오답 선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페이크를 쳐놨기 때문에 그냥 3번이나 봤는데도 모르겠으면 그냥 찍어. 제일 선택지 개수 적게 나온 걸로. 이건 진짜 소소한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반드시 제 말대로 한 번쯤은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면 진짜 국어라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답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때려박아도 답이 안 보여. 그래서 9번은 국어 풀 때 2번 읽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세트 또는 해당 세트의 나머지 문제. 그래서 만약에 해당 세트의 나머지 문제를 풀었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인데 내가 2번에서 막혔어. 그럼 4번까지 풀고 다시 2번 와요. 다시 2번 와서 풀어봐. 근데 2번을 한 번 더 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다음 세트 넘어가. 다음 세트 넘어갔어. 다음 세트 다 풀고 이제 그 다음 세트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와서 2번 확인. 근데도 안 돼? 그럼 버려 그냥.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헷갈리는 문제가 해당 세트의 맨 마지막 문제에 있을 때는 다음 세트 풀고 다시 돌아와서 안 되면 버리고. 근데 한 2번 정도 있다. 그럼 4번까지 풀고 한 번 더 보고 다음 세트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버리고. 이게 또 그리고 문제가 1, 2, 3, 4가 있는데 완전히 이 네 문제가 관련이 아예 없을 순 없어. 보통. 그래서 4번 선지에서 이거 판단 근거가 뭔가 얘 판단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끙끙대지 말고 일단 다 보고 한 번 더 돌아가는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약간 시험면이라기보다는 시험 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6급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단 일주일만이라도 밤 11시 전에 누워서 아침 7시 기상하는 걸 지켜보세요. 여러분 할 거 많은 거 알거든요. 밤 11시쯤 되면 내가 오늘 수행하지 못한 계획들 많은 거 알아. 근데 지금은 6평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맞춰야 돼. 자고 그냥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해치운다는 생각으로 임하세요.
괜히 밤 11시 또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자면 생활 패턴 계속 망가져. 근데 수능 전에 이거 한번 잡아보는 연습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계속 쭉 이 패턴으로 수능 때까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단 육모는 정말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육모 전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봐. 그러니까 단 일주일만, 육모 직전에 일주일만이라도 밤 11시 전에 자서 아침 7시에 기상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못하잖아요? 이거 지금 못하는 애들은 정말 높은 확률로 수능 때도 이거 못해. 수능 때도 밤늦게 자고 컨디션 조절 못하고 감기 걸리고 뭐 설사하고 이런 애들 수두룩해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이 아깝게 공부한 거 신체 리듬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건데 이것까지 통제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1등급이라는 자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제가 지금 잠만 말을 했는데 먹는 거나 걷기 같은 운동 이런 것도 병행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수험생 때는 막 그렇게까지 몰랐거든요. 책을 많이 안 읽었어서 관련된 책을. 근데 제가 약간 신체 컨디션 그리고 뭔가 뇌과학 관련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게 생각보다 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 잠, 그다음 먹는 거, 그다음 운동하는 거. 이 세 가지라고요. 이 세 가지가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뇌 효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요. 뭔가 가장 뇌 효율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재능인데 타고난 유전적 재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 또는 경험 같은 거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그 외적인 것들. 루틴이라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자는 거. 이것도 은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없이 치고 싶으면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좀 진하게 깨닫고 싶잖아요. 그럼 관련 책을 몇 개 추천을 해드리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뇌라고 있어요. 이 책 한번 무조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쉬어서 술술 읽혀요 진짜. 그 다음에 먹는 것 관련해서는 건강의 뇌과학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수능 지문에 비하면 10배 이상 쉬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잠 같은 경우에는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책도 쓰시고 뭔가 뇌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찍으신 영상이 있거든요. 요 영상 요거 지금 최소 10년 노화 늦추는 최고의 습관 달리기 체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조회수가 지금 863만 회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좀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고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은 꽤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날 대설 후회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능날 할 루틴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귀마개를 낄 거야 수능날. 그러면 육모 때도 무조건 껴야 돼. 껴보는 연습을 해야 돼. 두 번째,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마실 거야. 육모 때도 커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시험이라고 해야 조금 엄청나게 긴장감이 있잖아요. 왜냐면 재수생도 어느 정도 같이 보고 하는 시험이니까 학평보다는. 근데 그런 시험이 사실 이번에 6평 치고 나면 9모밖에 없어. 연습할 기회가.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수능날에 할 루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초콜릿 먹을 거면 초콜릿 뭘 먹을 건지 몇 시에 먹을 건지 아침에 물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 따뜻한 물로 가지고 갈 건지 찬물로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루틴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정말 최적화일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정하고 그거를 2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육모, 구모. 근데 이걸 안 하고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말 그대로 육모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실전이 연습처럼 돼서 딱 베스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너무 많이 말했나? 여러분들 그래도 이 중에 하나는 도움 되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많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모 잘 치고 오시고요. 알겠죠? 육모 끝나고 저도 주요 문항들 해설이랑 또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들 계속해서 올리면서 수능날까지 같이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